160. 자, 중간 부분부터 갈게요. 첫 번째, 15세기 초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농민 이상의 신분은 모두 다 군대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양반, 그 다음에 일반 백성 다 가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출발점은 양반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군역의 요역화라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꼭 이런 게 있어요. 15세기에 우리나라에 군에 종사하는 숫자가 100에서 120만까지 됐다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 우리 인구가 대략 350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3분의 1 정도가 군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방력은 강화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생산량이 다운될 수 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어차피 쌀 생산량이 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군에 종사하는 숫자가 증가되게 되면 그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안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군역의 요역화가 벌어져요. 자, 우리 아까 300만에서 맥시멈 350만까지 본다면 3분의 1이 군역에 종사되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태풍 몇 개 지나갔죠. 보통 우리나라 1년에 태풍 한 6, 7개 지나가거든요, 큰 게. 태풍 지나갈 때마다 우리 피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 피해에 대한, 태풍이 왔다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그럼 이걸 복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이 복구 작업이 어렵잖아요. 집 무너져, 집 파손됐어. 그 다음에 농작물 다 쓰러졌어.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뭐 군청, 관청 싹 쓰러져 버렸어. 완전 쑥대밭이 됐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집 새롭게 짓고 군청, 시청 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로가 다 유실됐어. 다시 사람이 통행될 수 있게끔, 우마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을 다시 포장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벼 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하냐고. 누가 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군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 같은 데 인력이 넘쳐요. 왜? 엄청난 군인이 와 있잖아요. 3분의 1 군인이 있고 3분의 2가 농민이잖아요. 요 사람들 군인 병력을 빼다가 이 작업에, 복구 작업에 투입시킨다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 군인인데 요역, 노동에 데려 썼다는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군대 다녀오긴 했는데 그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하죠. 특히 데이트할 때 제일 싫어하죠. 예, 군대 얘기, 내가 군대 뭐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봐봐요. 선생님 가서 군대 가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 보통 군인들도 좀 쉬거든요. 에바 개출을 가거나 좀 뭐 평상시에 뭐든 세탁을 좀 한다든가 군복을 좀 세탁한다든가 뭐 속옷을 빤다든가 뭐 할 게 많아요. 군인들도. 예,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끌려 나가서 어떻게 대미봉사. 아까 방금 했던 뭐 집이 쓰러졌다, 관공서가 무너졌다, 도로가 파손됐다, 벼가 다 쓰러져서 들쳐 세워야 된다. 이걸 전부 다 부인들이 투입돼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대민봉사라 불러요. 요즘 말로.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나갈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휘관들이. 농민들이 주는 어떠한 것들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밤 어떻게 고생한다고 막 술도 주고 막 밥도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고생한다고. 군인들 고마우니까 절대 못 먹게 합니다. 대신 수통에다 물 쳐가지고 갑니다. 여기다. 예, 수통에 물 쳐, 네가 먹고 싶은 물을 여기 먹으라고. 주는 물 먹지 말라고. 되게 엄명을 내리죠. 되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군역의 요역화라는 거 이거예요. 군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밖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군인 제가 도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되게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봐. 애출 예방 나와서 애인도 만나고, 집에 부모님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가족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게 되게 군인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왜? 몇 달씩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구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밖에 나고 노동에 다시 투입되는 거잖아요. 군역의 유역화 현상이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군대 가지 않는 친구들이 앞으로 군대를 갈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군대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대립제예요. 대립제예요.
대립제, 대신한다, 대신 세운다. 이걸 대립제라고 그래요. 군대 갈 사람 대신 사서 보내는 거야. 내가 군대가 싫다고. 얘기하겠지, 아버지한테. 아빠, 저 우리 친구가 군대 갔는데요. 너무 고생하고 정말 가기 싫답니다. 휴가 나왔는데요. 대신 군대 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는데? 대신 사가지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짭으로,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 남 대신 군대를 가준 사람이 있다고. 이걸 대립제라고 부른다고. 요즘 말로 치면 한 2천만 원 준다 쳐봐. 요즘 말로 바꿔. 한 2천만 원 줄 테니 대신 저 대신 군대 가주세요. 대신 그 사람 일이 내 이름으로 가주는 거야. 공부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직업이야. 이유는 이 사람이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처자식이 있어요. 그 처자식을 먹이는 방법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신 돈을 받아주고 대신 군대에 대신 가서 살아주는 사람들. 이걸 대립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서 근무한 사람들도 우리는 대립군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60대까지 이걸 해요. 평생 이 사람들은 대신 군대 생활을 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처자식을 먹이기 살려서. 그 웃기는 게 있죠. 우리 최전방 20대 젊은 친구들이 여기 38호선 쫙 깔려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되게 고생하죠. 근데 거기에 50, 60대 신분이 38호선 쫙 깔려서 북한에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밀릴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60대 신분들이 가시게 되면. 체력적으로 밀리잖아. 그죠? 그 당시에 우리처럼 막 지금 총 쏘는 시대가 아니잖아. 방아쇠 버튼 눌러서 막 미사일 날라가는 시대가 아니잖아. 백병제이잖아. 총칼, 무기, 칼, 창으로 싸우는 시대잖아. 50, 60하고 20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신체적으로 본다면 20대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군의 전략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리는 비리를 터주고 군 전력은 전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대립군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립군, 대립제는 이건 봐봐요. 개인의 비리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가 있어요. 이건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노골적인 부패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져오세요. 이렇게. 1,000만 원 내가 사람 구하는 거고 내 1,000만 원 뒷돈 소개비 먹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정부 자체가 노골적으로 부패를 갖다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중종 때, 이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네. 군적수포제가 실시됐던 시기에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봤어요.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답은 이거였어요. 이륜 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오케이? 근데 또 나오진 않겠지만 또 나온다면 선생님 된다면 중종 때 하면 조광조죠. 네, 조광조 때 이제 개혁 정치를 갖다 하는 선택지를 하나 권하고 얘기하겠죠. 많은 정치 중에 네, 조광조 때 뭐 수미법을 주장한다든가 소학을 장려한다든가 뭐 되게 많은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네, 요걸 선택지로 고려할 것 같아요. 네.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균역법이죠. 이거 하나 알아야 되겠죠. 군포를 지금까지 2필씩 냈다고 그랬지. 몇 필로 감해졌다? 한 필로.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 한다? 포를 냈기 때문에 간포론이라고 한다. 이거 누구 때라고? 이거 시험 너무 잘 나온다. 영조라고. 자,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신분이 뭐였죠? 연인군이라고 그랬지. 자기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왕이라고. 궁궐에서 살 수 없잖아. 그걸 밖에 나와서 산다고. 밖에 나와서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살펴본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봤더니 계속 포를 짜고 있는 거야. 우리 옷감 원단을 막 짜고 있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짜십니까? 허위 이 양반이. 군포 내야 됩니다. 국방비 내야 됩니다. 얼마쯤 냅니까? 2필 내야 됩니다.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립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농사 언제 집니까? 그러니까 미쳤죠, 정부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영조가 영인군 시기에 되게 못난이 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백성들의 민원사항이 되게 크더라. 내 직접 경험 보니까. 그래서 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해줬다고. 이걸 균일하게 하자는 거야. 이게 균역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야, 양반 아직 포함 안 됐어요. 양반은 세금 안 내고 있다, 국방비. 여기도 영조도 가장 문제점이 좋은 법이긴 한데 아까 양반이 세금 내는 방법 누구라고 했지 아까? 국방비? 아까 전수업 말미에 얘기했잖아. 뭐라고?
호포법이라고. 백성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 이거잖아. 누구나 세금 내면 우리 불평불만 없잖아. 누구나 백성들 다 1,000원씩 내야지. 내는 거 할 수 없다. 근데 부잣집은 안 내고 있다는 거야.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는 거야. 가장 불만이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대 뭐라고 했다고? 법을 바뀌었잖아요. 균역법이 아니고요. 이제 호포법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낸다. 앞에는 신분제에 따라 세금을 안 냈지만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 모두 세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갈 때 뭐로 바뀐다? 호포법으로 바뀐다고. 이거보다 호포법? 양반도 집이 있고 일반 농민도 집이 있단 말이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세금 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아까 낸다 안 낸다? 내긴 내는데 쪽팔리니까 속된 말로 자기 집 노비 이름 팔아서 세금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양반들이 그렇게 내는 이유보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우산을 써야 된다. 왜? 흥선이 평생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 이 자식이 물러가나 죽게 되면 어떻게? 다시 원위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속담 되게 유용하게 이해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이 안 나잖아, 이런 경우에. 흥선대원 뭐였지? 선생님 비 오면 우산 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양반들이 반대하는 거잖아. 양반들, 야, 비 오는다, 야, 쓰자. 흥선대원군이 무서울 때는 쓴다는 얘기야, 숨다는 얘기야, 이렇게. 흥선 갔어? 벗으면 되는 거잖아. 날씨 맑아졌는데, 원위치 벗었잖아. 그럼 양반 안 내겠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이게. 어때? 좀 이해 갔지? 균역법,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동포제라고도 해요. 네, 저쪽으로 해야 되겠다. 호법을 같은 말로 동포제라고도 합니다. 즉 양반도 세고 양인 양반 다 같이 세금을 내는 뜻이 동포, 같은 동자를 써요. 동포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포 갑니다. 군포. 군역제도 개편 160의 제1하단부입니다. 양인이 국가에 대해 부담을 의미합니다. 양액 폐단의 심화로 군포의 중복 부담과 군역 재원의 감소로 양난 이후에 공명첩, 납속제도를 통해서 평민들이 신분 상승을 이루면서 군역 면제제가 많아졌고 지방 간 수탈도 심화되었다. 공명첩과 납속책 밑줄을 긋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자, 조선시대에 양반이 아닌 사람의 평생의 꿈이 양반 되는 게 꿈이에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전공자. 전쟁에 공을 세워서 신분이 상승되는 게 하나 있다. 합리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납속책과 공명첩이에요. 자, 공명첩은 공을 세운 거예요. 전공자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납속책은 뭐죠? 속은 속량이라는 뜻이거든. 속량이라면 우리말하고 요즘 말로 해방이에요. 해방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해방시켜준다. 당신 신분이 농민이라면서요. 네, 쌀을 2,000석 가져오세요. 또는 1,000석을 가져오세요. 그럼 당신 신분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근데 이게 숙종 때 최고 피크를 이루게 돼요. 네, 선조 이후에 임진왜란에 따른 다른 현상이지만 숙종 때 납속책과 공명첩이 최고 정점을 이루게 돼요. 네. 오른쪽에 세금 내는 거 보겠습니다. 항구참정에 가겠습니다. 원래 군포를 내는 것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항구참정 보겠습니다. 조선 17세기 군포 징수 방법. 군역 대상은 16세 이상 남자인데 15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전들의 행포를 막기에 18세기는 1년에 군포 2필을 내는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때. 항구란 말은 누런 이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양치질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에게 이빨이 노래졌다는 뜻이에요. 항구, 노란 이빨을 가진 아이들도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항구참정. 그러니까 16세가 안 된 애들까지도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백골징포 갑니다. 백골이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에게 되는 대표죠. 조선시대 군정의 분란에서는 관리의 부정 형태, 이서들이 사복을 채우기에 죽은 사람을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생존 있는 것처럼 군적과 세부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를 받아갔던 자는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인징, 도망자, 사망자, 실종자의 각종 세의 체납을 대충하기, 이웃에게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도망가면 그 이웃 사람에게 세금을 바가지 씌우는 것.
족징, 가족에게. 강령체, 좀 특이한 거죠. 역을 마친 고령자에게 나이를 낮춰 군포를 징수하는 군정 폐정 계획 하나 있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네. 마감체, 90세 이상이면 노인의 자식은 군포를 면제하게 되는데 면제되기 전에 미리 받아. 88세, 89세 미리서 받아. 기가 막히죠? 네. 밑에 거 읽어봐줘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 160회 조세공납, 조용조정 약했던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박스로 바로 가봅니다. 박스로. 대동법 실시 과정. 조광조가 처음 주장했다. 중종 때. 그 다음에 이기도 주장했다. 뭘? 대공수입법이란 말은 현물 대신에 쌀로란 뜻이야. 꼭 저러면 돼. 대공수입법이란 현물 대신 쌀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게 대공수입법이에요. 그리고 강해군 때 이 사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고 또 있죠. 유성룡이라는 사람도 이걸 주장하죠. 먼저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해군 때 이원직 100개의 건의에 따라서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이원익은 영의정, 100개면 호조 참의, 원래 호조니까 재무부 차관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서 강해군이 경기도에 처음으로 선해청도 잡아야 돼. 선해청을 설치하였고 경기에 처음 시작됐다는 것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살표 다시 내려가면 인조 때 조이기의 건의에 따라서 강원도 읽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효종 때예요. 김육의 건의에 따라서 충청도와 전라도, 효종 때 김육의 건의도 충청도, 전라도. 이건 효종식의 가장 큰 정권 세력은 누구죠? 서인 중에서 노론 세력이에요. 노론의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주는 거야. 김육의 건의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노론인 송시열 세력들의 찬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도 효종 때 대동법으로 실시되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효종이 하는 목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벌입니다. 청나라에 복수하는 겁니다. 우리 청해 우리가 속국이잖아요. 청해 속국이기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숙종 때 전국 실시입니다. 허적의 건의에 따라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제외했습니다. 이걸 익류지역이라고 불러요. 익류지역은 제외합니다. 국경선 부근이라는 뜻이야. 익류지역이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익류지역은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봐요.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긴 해요. 제외란 말은 서울로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징수해서 뭐 하는 얘기야? 거기에 사신들 올 거건 사신 접대비하고 군사비로 쓰라는 얘기야. 자, 이 사람들 서울로 가져와봐.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야 돼. 이렇게 다시 가야 된다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운반 비용이. 그러지 말고 걷긴 걷되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를 쓰고 요즘 말처럼 회계 장부 처리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부정부패 막으려면 날로 보면 안 되겠지. 회계 처리는 하되 보고는 해야 되겠죠. 얼마가 걷어졌고 얼마가 소비됐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뭐 얘네 집이랑 같지 않나요? 공무원이 공금을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영수증 다 첨부해야 되고 얼마를 받아서 얼마 썼고 얼마 잔금이 나고 다 이렇게 한 불에 줘야 돼. 요거 잘해두면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비 얼마, 식대 얼마, 거기서 사용한 비용 얼마 남았고 다시 반납. 그거보다는 이거야. 아니, 돈 1,000원 때문에 잘리면 안 되잖아. 또 돈 많은 애 잘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 몇 푼 먹었다가 나중에 토해내고는 쪽팔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 가장 잘해야 할 게 뭐냐면 보고서예요. 내가 오늘 며칠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돈을 얼마 지출하고 거기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지 보고 쓰고 퇴근해야 돼.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하고 퇴근합니다. 바로 현장 퇴근 아닙니다. 직장인 아닙니다. 이거. 공무원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 끝납니다. 그걸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세요. 공무원 생활 한번 해보세요.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납니다.
네. 대동법 시행 결과갑니다. 국가 수입이 증대됐다. 사내청에서 담당했다. 무전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다. 두 번째 별표갑니다. 무전이란 말은 농민이 없는 얘기잖아요. 무전 농민 부담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대통법에는 뭐에 따른 징수라고요? 결수. 하살표 적어야, 반대로 적어야 돼.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결수에 따른 징수이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땅이 적은 사람은 찔끔만 내면 된다는 뜻이야. 토지 결수에 따른 세금이다. 공인의 등장. 공가를 받아 국가의 필요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공인의 등장으로 산대성업이 발달되고 유통경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가 발달되었다. 공인을 크게 동그랗게 쳐. 공인.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외우지 말려고 하자는 거예요. 공인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품하는 제도를 공장안 제도라고 불러요. 공장안이란 수공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업자들의 명부예요. 출석부예요. 원래 공장안이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출석부란 걸 알잖아요. 선생님이 출석부 체크하잖아요. 오늘 왔는지 안 체크하잖아요. 공장안이란 분필을 잘 만든 사람, 지우개를 잘 만든 사람, 여러분 커피를 잘 만든 사람, 커피병, 플라스틱을 잘 만든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특기별로. 이걸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품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정조 때가 되면서 이게 유의미한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안 대신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요. 그게 납포장이에요. 자, 그럼 수공업제품 의무적으로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나요? 못 받아요.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대신에 자신은 제품 별도로 만들어서 제품을 별도로 제작해서 다시 시중에다가 판매해야만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공장안 제도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래, 억울하지. 되게 억울한 거잖아. 내 생계가 이익을 받잖아. 국가가 원하는 거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다 팔아야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있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익을 보고 어떤 장사를 했을 경우 어떻게 그 장사를 계속 하지? 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 소금에 원가도 안 되는 게 소리가 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은 되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고객을 만나서 판매하는 제품 어떻게 해요? 초 A급 만들어야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야. 자, 관공서에 봐. 이런 지우개를 납품했어. 근데 얼마 쓰지 않은데 이게 접착력이 떨어져서 되게 헐거워졌어. 안 좋잖아요. 근데 접착력도 좋고 잘 지워진 지우개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됐어. 그럼 당연히 소비자도 이걸 계속 살 거 아니야. 근데 관공서에 그게 필요해. 근데 밖에 나가서 사서 봤더니 되게 좋은 제품이야. 그걸 사다가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정전 이걸 느꼈지. 야, 이 제도는 필요 없는 제도다. 그 납포장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포는 뭐야? 이걸 포로 환산해서 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봐봐. 이게 2,000원짜리 환산한다 쳐봐. 이게 2,000원이라면 포로 해당되는 우리 옷감을 포로 한다고. 포로 2,000원에 사용하는 포로 납부하라는 뜻이야. 이게 납포장 제도예요. 그럼 뭐야? 공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는 사라지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 이게 10만 원짜리로 생각해봐. 그럼 10만 원만 국가에다가 납품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급 제품만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 B급, C급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이익 보지 못한 제품은 대충 만들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꼭 같은 생각 아닐까요? 아니, 돈도 안 되고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잖아. 꼭 같은 논리잖아. 요것만 만들어 이익을 생겨서 10만 원 주고 요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야? 국가, 지방, 잔치단체들에게 문제점이 뭐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데 10만 원 들어온 것은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가 필요하잖아. 지우개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 아니야. 요즘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죠? 복사하면 어떻게? 복사지도 필요하고 잉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 아니야. 납포장제도 좋긴 좋은데 소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 고무제. 그걸 만드는 제도가 여기 나와 있다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공인이 등장해요. 자, 볼게요. 여기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자, 여러분 인천시청에 근무에 합격했어요. 근데 복사기도 안 되고 A4 용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출력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도 제출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USB 기한 용지 출력해 뽑아다가 다시 복사찍 가가지고 출력해서 주면은 되게 시간 낭비고 재정적 낭비고 되게 마이너스잖아요. 업무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 A4 가득히 쌓여있고 복사기 잘 되는 거 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이 대신해 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자, 아까 봐봤지. 복사기도 필요하고요. A4 용지도 필요하고요. B4도 필요하고요. 되게 잉크도 필요하고 다 구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공인들이 이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이 발전된 게 뭐라고? 이게 선대제 수목이라고. 공인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해서 이거 필요하다고요? 네, 선대제 수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어떤 제품을 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제품을 만들어주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 이 사람이 준다고. 그 이 사람한테 국가에 납품하면 된다고. 이게 선대제 수목이에요. 왜 선대제 수목일까요? 선물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2,000개를 부탁했어. 몇 월 며칠까지 해달라 해서 만들어놨어. 근데 이걸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 만든 이 사람한테 쫄딱 망하는 거야. 재고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 주세요. 어떤 걸? 대금을 선물로 주세요. 원가도 필요하고요. 혼자 못 만들어요.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사람 데려 썼거든요. 선대제 수목이 발달해야 된다. 공이 나타나면서. 이해 갔나요? 공인이 등장한 이거예요. 공인들에 의해서 상업의 발전이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인이에요. 이해 가셨죠? 공인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쭉 발전돼서 이제 사상까지 오는 거예요. 사상은 뭐죠?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들이. 뭐 개성상인이, 경강상인이, 뭐 유상인이, 우주의 만상인이, 개인이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오늘날 회사 개념들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뭐 서울 한강의 마포나루에서 어떻게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홍대가 사람이 많이 모으니까 어떻게 가면 여러분 홍대 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야? 친구 만나야 되잖아. 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찻집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잖아. 뭐 술집, 요식업, 돈도 필요하잖아. 돈도 뺐다 넣었다 은행이 만들어지겠지. 잠들었는데 인천까지 오기 힘들겠네. 야, 호텔방 하룻밤 자자. 가는 게 택시보다 더 낫겠다. 그래서 호텔방 잡아야 되겠지. 숙박업이 발달되겠지. 그러니까 뻔해요. 홍대는 지금 똑같아. 조선시대나. 봐봐. 교통이 요지지. 먹어야지. 식당 있어야지. 커피집 있어야지. 술집 있어야지. 밥집 있어야지. 은행이 있어야지. 호텔이 있어야지. 똑같아. 그래서 강이 있는 곳은 되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업종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대는 오늘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네. 한강변은 항상 이렇게 용산도 그렇고 용산도 요즘 그렇잖아요. 용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마포에 있는 홍대 부근도 되게 발전된 모습, 즉 상업의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대동법 시중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현물 징수가 사라지지 않을 때 꼭 잡아야 합니다. 별표. 대동법 시중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물 징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뭐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상공만 없어졌다고.
봐봐. 특산물 조라고 하잖아요. 상공, 별공, 진상 봐봐. 이건 해결됐다고.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앞으로. 근데 이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왕이 이걸 먹어보고 지방의 풍흉을 가름하기 위해서. 별공은 주로 뭐예요? 유실수, 대구의 사과, 나주의 배, 진상, 어패류, 고기 종류들 있잖아요. 어디에 민어, 어디에 낙지, 어디에 전어, 이런 것들을 왕이 직접 먹어보겠다는 뜻이야. 그 지역의 풍흉을 먹어보고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백성들이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죠. 가끔 우리 홈쇼핑 하다 보면 그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올렸던 물건 되게 창품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라고 되게 막 빠른 속도로 막 우리 막 쪼이게 하잖아요. 상술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해요. 수요 호스트들이 막 진상품이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어민들이 또는 유실수지는 과일 농사 지은 사람들이 왕에 올리는 물건을 갖다 A, B, C가 있다면 급이 C급 올릴까 A급 올릴까? A급 올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박스 한 장에 사과 한 장에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되게 농민 수익 20만이 증가돼서 감소됐어? 주고 나면? 감소됐잖아. 그 진상품이라는 단어, 물론 왕이 먹는 되게 중요한 A급 물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농민 입장, 또 과일 농사를 짓는 입장, 어민 입장 어떻게?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20만이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조선시대 왕의 진상품을 올린 귀한 물건이 직접 빨리 구매하세요. 이렇게 호스들이 나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채널 확 돌려버립니다. 이런 역사 공부 똑바로 하고 와, 이렇게. 맞잖아요. 그잖아. 그 당시 돌아가 봐. 좋은 상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판매를 유도하기는 하지만 알맹이를 까보면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쇼호스들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한 번씩 듣고 가야 돼요. 그런 얘기 쓰지 말라고. 농담. 다음 페이지.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조세 급락, 이거 별표 갑니다. 상품화폐의 경제 발달과 조세 급락파.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현물 대신에. 그 다음에 조세 전세화.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합니다. 이걸 바뀌잖아. 다 사람들이 현물 내는 거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우리 동네 나지 않는 것도 세금 내게끔 만들고 공무원이 끼어들어서 되게 많이 뜯어가기도 하고 대동법을 만들었다고. 대동법 핵심 뭐라고? 현물 대신에 토지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내지 말고 적은 사람은 적게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단어 아까 생각해 조세 급락은 이해가죠. 이제 세금 낼 때 돈으로 내는 얘기잖아요. 쌀 가져가지고 뭘 가져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돈만 내면 되는 거. 그 다음 단어가 조세 전세화예요. 토지의 결수를 갖다가 조세 전세화로 한다고.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토지 많고 적음에 따라 내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전세잖아요. 땅이 많냐 적음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동법에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토지의 전세라는 얘기예요. 토지의 결수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긴 특산품을 갖다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조가 대동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지. 토지 결수에 따라 많고 적음에 세는 영역을 토지의 전세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거 이해 못하고 다시 또 질문하고 오는 사람들이 계신데 질문 안 받아도 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미와 상남미. 유치미는 가을에 징수하고 상남미는 봄에 징수하여 비중은 같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남미 비중이 높아져 지방 간의 재정이 약화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지방의 재정에 압박을 가게 됐다. 이
이 유치민은 요즘쯤 이거야. 지방에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사용해야 되고, 뭐 행정할 때 꼽히는 좀 컴퓨터도 있어야 될 거고,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뭐 용지, A4 용지, 비폰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서울로 다 올려 보내버리면. 그래서 상남의 유치민비가 되게 심각해졌다. 그래서 지방 관할 재정이 되게 약화되었다 뜻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완성하겠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